한국과학대학 생명과학을 졸업했고 16년 전부터 완전히 이제 학원 좀 뛰어들어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7년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수업들은 내신도 했지만 주로는 수능과하고 그다음에 의대 과학 논술 이런 주로 했었고요. 과학 논술 하다 보니까 수시 쪽 학생들 다 모을 수가 없었고 매년 한 200명 정도 수시 학생들 뽑으면서 그래서 자연계열 쪽에 이제 입시 컨설팅, 내용적인 컨설팅은 제가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어떤 학교나 학과에 대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7간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전략 가이드라고 해서 일단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1, 2, 3번이에요. 나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 첫 번째가 이제 올해 입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25학년도뿐만 아니라 26학년도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눈여겨 볼 점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은 이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준비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고3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수학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홍승희 선생님이 모시겠습니다. 볼게요. 올해 입시 눈여겨볼 점에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좀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험생이 증가하네요. 45,000명 정도 증가하네요. 내년에 16학년도에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다. 살짝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건 이런 게 수시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컷에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보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중상위권,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합격 컷을 따져보면 보통은 6점대 초반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당국대 뺄게요. 당국대는 아니고 건국대하고 경희대 국제캠퍼스, 중앙대 그런 데가 6점대 초반에 예정이 되어 있다. 2.25 정도면 눈치싸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딱 비례해서 이제 정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정시에서 내년에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약대가 최저 컷이 합격 컷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약대는 1, 2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충분히 가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수험생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그게 많이 얘기됐던 것들입니다. 학생부 교과전 수시에서 교과전형, 종합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교과전형은 꾸준히 모집 인원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조금 감소세로 이렇게 포함을 했다, 꺾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계속 감소가 하고 있다는 거. 밑에 표는 이제 기록에 그냥 결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서 안산 지역 학생들이 유리한 환경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예상했지만 올해 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정시만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시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같이 그 정시까지 같이 이렇게 갖고 가면서 노력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학기 2차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입시가 끝난 줄 알아요. 그 성적까지 수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사실 안산 지역 정도이면 정시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환경도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능력치를 제가 따져보면 정시까지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시에서도 안산대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거. 내신 성적은 끝까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다인계열 수능 수학 선택 과목 또는 과학 선택 제한 상담수 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과를 가려고 하면 무슨 과목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안 들으면 원서 낼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이 꽤 있었는데 의무 제한 조건이 꽤 있었는데 그 의무 제한이 거의 풀립니다. 거의 풀리는데 문제는 밑에 보면 수학하고 과탐 가산점 부여 대학이 엄청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의무 제한은 풀리지만 수학하고 과탐 안 하고 좀 쉬운 것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이제 공부해서는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 만점을 받았는데 다른 과목에 이제 한 2개 틀린 얘는 붙었는데 얘는 못 붙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산점이라는 결국은 딱 합격 컷 기준으로 0점 몇 점 이렇게 이제 변별하는데도 가산점이 필요하지만 가산점부터 0점 몇 점이 아닙니다. 4점, 8점, 10점 이렇게 가산점이 필요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겠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수시에 논술 전형인데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많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을 쳤죠. 올해 상명대 입시대가 첫 시험을 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의대들인데 한양대가 의대와 의민대, 강남대 쪽에 이제 논술 시험 전형이 채택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는 논술 시험 전형 중에서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 학교들을 이제 정리를 해뒀는데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게 좀 간단한 주관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답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험인데 그 약수령 논술 예를 들어서 가천대가 좀 유명한 학교니까요. 가천대를 정시로 가려고 하면 수능 등급이 3.0 정도는 돼야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밑에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약수령 논술로 도전을 한다고 하면 수능 등급 3.0이면 매우 좋은데 일단은 내신이 5.0보다 떨어져 있다고 해도 도전이 돼요. 도전이 돼서 다른 학교는 그보다 또 더 좀 널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중위급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약수령 논술이 국어하고 수학 시험을 치는데요. 그 시험들이 다 그 학교들이 다 이렇게 대교회에서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 연계 교재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요. 약수령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수능을 준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변형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수능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교집합이 아주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풀사이즈 논술, 예를 들어 연세대, 한양대 이런 풀사이즈 논술을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약수령 논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여기 이제 3,600명대의 이제 약수령 논술 정원이 나와 있는데요. 3,600명대는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보장은 확실해졌습니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 정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학생들이 그거보다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상위권 대학의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23년, 24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5학교가 확정인 것 같아요. 연세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맞고, 성균관대 한양대로 맞는 것 같아요. 정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한 2에서 5%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시는 비슷한 점수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0점 몇 점, 1점 이렇게 밀려난다고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안산 지역에서 절대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시험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조금 개념을 이제 잡자면 이런 것 같아요. 왜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을 정시에 집어넣지? 답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 수능 최저 요건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특히 중사이든 사이드에. 그게 이제 일종의 수능이 풀어서 수학 능력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기본 요건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중사이과 학교는 그걸 따져야 돼요. 어머니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자체 특강을 꽤 많이 다니기 때문에 되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꽤 많이 합니다. 어떤 지자체에 가면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과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교 1등이 수능 성적이 3.5, 4.0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연세대를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조건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시에서 이제 학생부,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강남 학생들, 강남에는 추세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꽤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하죠. 완전히 그때부터 수험생처럼 올인을 해버려요. 정시, 수능. 올인을 해서 고3 끝날 때 올 1을 받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시로 이제 대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역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정상화다, 학교생활 충실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움직임이 상위권 대학도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6학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 칠 때에는 제가 장담 못하는 일입니다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보다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내년 4월 중순 정도 되면 대부분 세부 전형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검정고시다, 특목고는 또 강남에 사는 학생들은 좀 불리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전공 전국 자율선택이라고 하는 걸 72개 대학은 그냥 주요 대학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2개 대학이 이제 무전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치를 했다, 참여를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나 봐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육성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무전공을 만들고 있어요. 이 무전공이 뭔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5, 6년 전까지 자유전공 또는 자율전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자율전공을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컴퓨터 공학이 너무 높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자,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좀 떨어집니다. 이거 뭐였냐면, 이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 학교가 마음에 들고 이 학교에 어떤 교수가 연구하는 게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거하고 되게 다 있다. 그래서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어떤 한 학과에 딱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 학과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커리큘럼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이과 저과 다니면서 공부를 해. 그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 자유전공이 그거 하라고 만든 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무학과, 무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인정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 고3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딱 확정하고 있나요? 너무 꿈이 뭐니? 하면 보통 대답을 못합니다. 제 조카한테 좀 약간 제가 좀 압력을 주면서 물어보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또 저도 꿈이 강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 강사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자기가 뭘 할지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 이 앞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학과 무전공으로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아는 전공을 실제로 탐색을 해보고 자기 전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원은 있겠지만 각 학과마다 정원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이건 자율 전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학생 수 지금 정원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합치면 4만 명 가깝게 되거든요. 고3 학생을 합치면 5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이거 충분히 의미 있는 정원 숫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전공이라고 해서 그 학교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높은 과하고 컵스라인 비슷하게는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무전공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유형 1과 2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형 1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기가 필요한 과 외에 모든 과의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무전공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을 공부하고 이과 수학을 공부했는데 철학과 갈 수 있다. 철학과 뭐 철학과는 아니지만 문과 공부하다가 다른 이과 쪽으로 갈 수 있다. 체육이나 미술 이런 거 빼고요. 의대 체육 미술 이런 거 빼고는 다 갈 수 있는 유형 1이라고 유형 1만 해도 15,000명 정도를 예전에 꼽네요. 그다음 유형 2는 여기 적혀 있듯이 계열이나 단과대를 이제 무전공을 모집하고 이거 공과대학에 무전공을 모집했으면 이제 자연과학대학이나 다른 데는 못 가고 공과대학 안에서 자기 전공 언젠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3학년 될 때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이거는 상당히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경향은 이렇게 맞춰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3,000명 정도를 그렇게 뽑을 것이다 라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시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점이나 중요한 점을 한번 같이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잔소리입니다. 학생한테 하는 잔소리예요.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갖고 정말 노력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고 그다음에 한산에 와서 학생들이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선택과 집중이 일단 주제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수능을 공부하면서 특히 한 여름 정도 돼서 그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난 과학 A하고 B를 하고 있는데 성적을 정말 잘 받기 위해서 B를 아예 포기하고 A에 올인하겠다. 이런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런 학생들 중에 A 과목에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3 때 뭔가를 안 하고 이걸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뭘 더 잘하겠다는 게 아니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집중해서 그거 하나 실패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두 개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부에서 왕도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 그런 마인드를 다지면 좋을 것 같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답을 자기 나름대로 찾을 수 있겠죠. 저는 뭐 나다운 삶이라는 나다운 삶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공부로 성공했다고 해서 더 쉽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 더 쉽게 사는 건 아닌데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살 수는 있어요. 학생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학생일 때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는 학생들이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학생들은 이제 성리돼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나한테 숙제밖에 안 남을 수 있어요. 20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대 수명이 이제 90이 될 건데 한 50년, 70년 정도 남이 주는 일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야 된다면 좀 우울하죠. 그래서 지금 1년이 참 가치가 매우 높다, 무서운 1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세요. 제보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6%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산에서 일을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유리천장은 제가 표현하는 건데 뭐 나쁜 표현이라고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어디서 주로 쓰였냐면 유리천장이 남성 여성이 같이 일했을 때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 남자가 더 많이 어떤 표현을 받고 여자가 못 받는다고 할 때 여자가 유리천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신 공부해요. 그 내신이 끝나면 공부가 끝나요. 근데 그 내신이라는 거는 수능까지 수준에 도달하다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끝난 학생들은 따로 이제 수능 공부 준비를 안 한다고 하면 수능에서 되게 매력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딱 내신의 목표를 두고 공부하다가 올라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어떤 다른 지역의 학생은 이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력을 하면서 더 무서운 집중력을 갖고 있고 더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이 천장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 목표치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보면 새벽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항상 보고 있고요. 새벽 1, 2, 3시까지도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유치원장 깬 학생들이 새벽 5시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완전히 보통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면서 난 내신을 뛰어넘을 거다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좀 인상적으로 이제 봤던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영표 선수가 성장할 때 자기가 노력했던 얘기에 대한 건데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걸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어요. 누가 문자로 다시 문자로 갈 건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무서운 노력으로 무서운 노력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언젠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영수 선수 말 잘하더라고요. 감동적인 것도 보실 수 있도록 습관이 무섭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습관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자면 오전 3교시, 4교시 사이는 너무 피곤하다 고등학생 반드시 자자시. 근데 그러기 위해서 2교시, 3교시 사이는 그 10분은 반드시 공부하자라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근데 그 10분이 730일이 되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외웠던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거 있으면 학생들 알 건데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계속 잡혀서 안 풀려. 근데 그랬다가 화장실 가서 하고 있는데 다 풀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 띵 떠볼 때 분명히 있어. 진지하게 해본 학생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좀 나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던 다시 한번 다 보고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좀 들여왔으면 공부 면에서 공부가 있었을까. 전체 수업 구성 표가 나와 있는데 고3 수업 구성이라 있지만 우리 학원에 있던 수학 윈도특한 전체 시간표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고3 학생이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수능 과목, 수학에서 수능 과목인 수원, 수투를 좀 더 기초부터 한 번 더 배워야 되는 학생이고 그런 학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마다 예를 들어서 선택 미적, 미적분하고 확통 과목이 이제 내신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해서 수 원투를 다시 공부를 해야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업도 이제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이 고3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업하고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업은 내신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일주일에 3번을 이렇게 펼쳐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요.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이제 대표 강사들이 수업을 하거든요. 접수식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 강사들이 수업하고 그 수업이 커리큘럼 방법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수능 원투 수업은 강남대 선출생 한재우 선생님이 하는데 일요일에 강의가 3시간 강의가 있고 그 앞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확통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좀 이따가 들어오시는 덩치 큰 홍승현 쌤이 수업을 하시고 토요일에 3시간 하려고 하는 건 지금 4시간 하라고 4시간을 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이혜지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입니다. 이혜지 선생님이 1월부터 이제 월 금액 미적분 수업 진행하실 예정.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수 원투 수업은 그 앞에 이렇게 지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 방학에만 특강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설명회가 끝나면 이 교실에서 고3 영어 오늘 이제 좀 개강 날려서 고3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클리닉은 금요일에 잠정적으로 예정이 있습니다. 따로 이제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를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2번. 고3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하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각 과목 아까 보여드렸던 시간표에 있는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목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수학 선생님이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는 아니고 녹음 들어가는 거겠죠. 이거 거기 녹음 들어가는 거 같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대고 말해야 될까? 네? 이 정도면 대고 말해야 돼요? 예. 가까이 대고 말해야 돼요?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고3 윈터 수업 관리학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왔고요.
상승률이 이게 접니다. 약간 좀 다르게 생겼는데 좀 부등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에이선 KMS의 차별화된 고전 사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사진부터 보여드리면은 여기 한재혁 쌤이랑 장근홍 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혜지 쌤이랑 홍승열 쌤 이게 접니다. 뭐 이분들께서 이제 고3 수업을 맡으실 건데 어떤 수업이 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수업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는데, 한재혁 쌤은 수원수투 수능 대비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혜지 쌤은 기적분 기본 개념 수업이랑 제가 하는 확률과 통계 기본 개념 수업이 있고, 이제 이혜지 쌤께서 수원 개념 심화도 맡으시고 저도 수투 개념 심화를 맡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강좌가 있는데 어떤 강좌가 맞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재혁 쌤 수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재혁 쌤 수업은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해요.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 수업 시간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7시부터 10시까지가 수업 시간이고, 그 전에 4시부터 7시에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클리닉을 진행하고 이제 수강 대상이 좀 중요한데,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원 수투를 한 바퀴 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재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를 한 바퀴 하긴 했지만 좀 잘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들어야지 좀 괜찮은 수업이 되고요. 뭐 이제 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한재우 쌤 같은 경우에는 고3 수업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되게 오래 하셨고 매년 이제 수능 1등급 나온 친구들도 많이 배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단 수업 자체가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이제 수능 문제 녹여내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수능에서 좀 상위권을 맡고 싶은 학생들은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걸 제가 많이 봐와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수원수투 수업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혜지 쌤의 미적분 수업 좀 말씀드릴게요. 좀 말이 빠른데 이게 혹시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미적분 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혜지 쌤의 미적분 개념 수업은 1월 6일에 개강을 합니다. 1월 6일에 개강을 하고 수업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4시부터 6시 2번 수업을 해요. 2번 수업을 해서 2시간, 2시간 수업을 하고요.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방학 특강에는 월수금에 오전부터 6시까지 시간에 항상 이제 조교쌤이 상주에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하루 정도, 뭐 약간 부족하면 이틀 올 수도 있는 경우고, 하루 정도 와가지고 3시간 정도 클리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강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을 뭐 아예 안 했거나 한 번 했는데 좀 제대로 안 들리는 경우, 그 아이들이 들었을 때 좀 약간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의 특징 좀 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웃긴 얘기긴 한데 그래도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얼추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 예지쌤의 슬로건은 꼼꼼 수학이죠. 꼼꼼 수학. 예지쌤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알고 있죠, 그죠? 꼼꼼 수학이어서 왜 웃는지도 알 것 같아요. 되게 절레절레 하는 게 좀 힘들죠. 일단 꼼꼼 수학인데, 미적분이란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적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고등 수학에서 다루는 게 총 7개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념도 제일 어렵고 배우는 내용도 많고, 배우는 개념을 좀 약간 흡수하는데 그 좀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내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약간 뭐 여기 하나를 놓쳤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해요. 미적분은 약간 기초부터 기반 잘 이렇게 좀 다듬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건데, 이제 예지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너 이거 모르지? 야 열심히 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적분처럼 어려운 거를 처음 배우는 데는 이 수업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 강의 특징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접니다. 제가 가르치는 확률과 통계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확통 수업은 개강이 좀 더 늦어요. 1월 11일에 개강을 하는데 1월 6일이랑 같은 주 토요일에 개강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확통 수업은 1월 11일 토요일에 개강하고 수업 시간은 토요일 8시부터 10시입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아까 예지쌤과 동일하게 월수금에 뭐 하루 정도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강 대상도 예지쌤이랑 좀 비슷해요. 수강 대상도 확률과 통계를 아예 안 했거나 혹은 한 번 정도 했는데 좀 많이 까먹은 친구들이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고요. 이제 좀 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까 미적분과는 좀 다르게 확통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과정 중에서 개념의 양은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상에서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공식만 20개가 넘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공식은 전체 과정 통틀어서 2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근데 참 아쉬운 일이 뭐냐면 쌤 이거 너무 쉬운데요 할만하다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안 풀려요. 되게 쉬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확률과 통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걸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표현을 확인했을 때 이 개념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률과 통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이들한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일단 제가 뭐 하는 강좌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교재를 저는 정말 오랫동안 썼어요. 이거 교재 한 권을 완성하는데 저는 좋게 한 200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200시간 동안 교재를 쓰면서 이러한 개념을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있어서 뭐가 좀 더 쉬울지, 뭐가 좀 더 뭐 쉽게 다가갈지 그런 건 좀 많이 고민해가지고 일단 교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있어서는 어떤 표현을 봤을 때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제가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수업을 항상 지향하기 때문에 딱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실제로 제가 가르쳤을 때 얘기를 하자면은 뭐 꽤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확통 수준이 꽤 많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제가 자부하는 수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2개 더 남았는데 이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은 이제 이혜지 쌤이랑 제가 각각 하는 수업인데 예지 쌤 같은 경우에는 수원 개념 심화를 하시고 저는 수투 개념 심화를 하는데요. 근데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한 번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개강일은 1월 6일 공이라고 수업 시간 요리랑 시간은 수원 심화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금요일 1시부터 4시 수업이고요. 수투 심화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10시부터 12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요일 시간은 뭐 아까랑 마찬가지로 월수금 중에서 뭐 하루 4시 이틀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재가 제 수업 듣는 친구인데 여기서도 졸면 안 되지 영재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민망하면 안 되지 그지? 이제 수원 수투 개념 심화 같은 경우에는 수강 대상은 일단 수원 수투를 기본적으로 고3이 되는 학생들이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하긴 했는데 뭔가 개념을 많이 까먹었어요. 모의고사를 푸는데 뭐 4번을 틀린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웃고 있죠, 그죠? 웃으면 안 돼. 지금 웃으면 안 돼. 뭐 일단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개념부터 새로 탄탄히 다지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개념은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까먹어서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은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도 풀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심화 유형의 문제들도 풀면서 점진적으로 좀 사고를 확장하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3 아이들도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평가원 내지 교육청에 있는 좀 어려운 기출 문제들도 뭐 다른 수업을 하는 뭐 그런 수업입니다. 일단 이게 일단은 저희가 준비된 고3 강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각 학생들별로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수투 과정이 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재승 수업을 바로 들어도 되겠죠, 그죠? 한재승 수업을 듣고 이제 미적 확통이 2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학생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고3에 미적 확통 내신을 대비해야 되면은 이 3개를 다 듣는 게 좋을 것이고 고3 때 난 확통밖에 안 해요 하면은 이거랑 이거만 들으면 될 것이고 미적밖에 안 하면 이거랑 이걸 들으면 될 것이고 혹은 정시를 준비하는데 난 확통을 준비해요 내신은 안 하는데 하면은 얘랑 얘를 들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수원수도 개념은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흐릿하게 기억나는 친구들. 서로 이제 눈치 보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서로 눈치 보면 안 되고.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예지쌤이 수업하는 수원수특 개념심화 수업을 듣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미적이랑 확통은 각자 개인별로 약간 수요에 맞게 들으면 되겠죠. 그죠? 일단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이고요. 거의 끝나가죠. 제가 편집했습니다. 약간 좀 뭔가 근엄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윈터가 마무리가 되면 3월 개강 후에도 고3 단과 수업이 열리는데요. 그 수업이 어떻게 열리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4가지 강좌 요일이랑 시간 또 어떤 강좌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표로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윈터 때는 수원수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지우쌤 수원수투 수능 대비 수업이 열리고 그리고 수원수투에서 저랑 예지쌤이 관장하는 좀 더 쉬운 수업을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개강 후에는 이 수원수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랑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이 수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좀 아리까리했던 친구들은 이때 기반을 잘 다져가지고 3월달에 한재쌤 수업을 좀 들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도 약간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설연수 수업을 좀 제가 권장을 해요. 물론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회 때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뭔가 좀 정시로 가기 좀 힘들 것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수업으로도 빠집니다. 물론 많이 가지는 않는데 약설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는 않은데 정시로 가기 힘든 친구들이나 혹은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가기 힘든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부분은 열로 가지만 몇몇이 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개강 후에 수원수능 수업은 크게 2가지로 열리는데 얘가 메인 수업이 되고 이거는 약설 논술 수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미적분 수업은 약간 진행이 똑같아요. 미적분 수업은 이제 예지쌤이 기본 개념을 수업을 해주고 3월 개강 후에는 내신이랑 수능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확통 수업도 제가 기본 개념 수업을 하고 이제 내신 수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윈터 때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고3 수업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강좌가 좀 저는 제가 생각에 좀 잘 깔려 있다 생각하니까 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도 누구요? 받으신 자료가 프로저가 없는데, 예. 자, 이제 얘기해도 되죠? 예. 반갑습니다. 영어 선생님이고요. 저기 이름이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감기 약간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좀 거슬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이제 외부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했고
제수종합반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10년 정도는 우리 고3 친구들 위주로 단과 수업하고 있습니다. 단과 수업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인사드리면 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명동외고 친구 졸업생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만은 있죠. 전현무라고. 자, 제가 전현무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고 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일성 테이블 학원에서 제가 지금 5년차 수업 중입니다. 5년차 수업 중이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꼭지를 몇 개 잡아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수능 성적표 나왔죠. 성적표 나왔는데 올해 수능 영어 어떻다고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예. 자, 제가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성적표가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하나, 탐구에서 하나 틀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가 명동외고 중학교 1등한 친구고요. 12일 날 서울대 수시 발표했는데 서울대 경영 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영어 어땠나요? 풀어보셨나요? 약간 쉽게 읽기는 안 하겠다 하고 낸 것 같은데 3페이지에서 죽어라 하고 두드려 맞고 빈칸에서 한 번 더 두드려 맞고 이제 이거 넘기면 순서랑 서명 문제를 엄청 쉽게 내서 약간 용두삼이식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영어가 95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명동외고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이고 이번 수능 영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쉬웠습니다. 작년보다 좀 쉬웠어요. 작년에 수능 영어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려웠고 이번에 수능 영어도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부터 한번 설명드릴 텐데 우리 좀 이따 이제 제가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2 친구들 데리고 영어 수업을 할 텐데 이따가 이제 할 얘기를 지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수능 시험 보면은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영어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 독해가 뭐죠? 영어 독해가 뭘까요?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영어 독해야 되잖아요. 영어 독해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99%가 읽고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이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자, 지금 제가 이 PPT에다 어떤 짓을 하느냐? 이게 올해 6월달 고3 모의고사 31번 빈칸 추론 문제 해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도 어머님들도 저랑 같이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실 거예요. 해석입니다. 자,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말을 정립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른 질문은 실제로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가이다. 이는 정보 콘텐츠가 물리적 매체에 풀 수 없게 고정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분명하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비트 스트림은 그것이 읽히는 매체와 관계없이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물리적 이동 장치가 필요하지만 원본 매체를 읽을 수 있는 한 다른 기기에서도 비트 단위의 완벽한 복사물을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원본 이동 장치의 보존은 그 중요성에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전달하는 물리적 매체는 대부분의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존 과정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보를 한 물리적 이동 장치에서 다른 이동 장치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존하는 것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담긴 정보이다. 자, 보기까지 보시겠습니다. 1번 플랫폼, 2번 스토리지 저장, 3번 메시지, 4번 챌린지 어려움, 5번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자, 몇 번일까요? 자, 어머님도 몇 번일까요? 해석 다 해드렸잖아요. 그쵸? 올해 상위권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 전부 다 2번으로 틀렸어요. 자, 내가 2번을 골랐다고 해서 상위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위권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 전부 다 2번으로 틀렸고요. 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해석 다 해드렸잖아요. 그쵸? 자, 지금 방금 푸셨던 문제요. 제가 영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칸 문제 풀 때 우리 학생들 뭐부터 합니까? 제가 좀 비유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회사에 취업했어요. 회사에 취업했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미션을 줬어요. 너 작년에
우리 회사의 대중국 수출 실적을 조사해와 라고 미션을 줬어요. 근데 일을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이런 친구는 가서 뭐 하느냐? 작년에 우리 회사의 수출 실적을 조사해와요. 미션이 뭐였죠? 대중국 수출 실적입니다. 혹은요, 공부를 못한다, 일을 못한다 이런 친구들은요, 작년에 우리 회사의 대중국 수입 실적을 조사해봐요. 이게 공부를 못하고 이게 독해를 못하고 이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뭐부터 캐치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미션부터 캐치해야 됩니다. 자, 우리 빈칸 문제는요, 우리 뭐가 미션이냐? 빈칸 문장이 미션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빈칸 이랬습니다. 자, 여기 not 다 아시죠? 그렇죠? 무슨 표현입니까? 부정 표현입니다. 그러면요, 이 그래서 medium 이거하고 빈칸은 서로 뭐가 돼야 됩니까? 반대말이 됩니다. 이 문제의 미션은 뭐냐? 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맥체하고 반대말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중략하고요. 맨 마지막 문제 하나 보실게요. 자, it is not the media itself, but the information. 자,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의 법비 구조를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뜻이 뭐죠? A가 아니라 B다 이겁니다. 여기서 A하고 B는 서로 뭐가 됩니까? 반대말이 됩니다. 자, 미디어 반대말이 뭡니까? information, 정보예요. information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럼 빈칸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information하고 같은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기 보실게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information, 정보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죠? 당연히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보여드리고 싶었느냐, 우리가 흔히 독해라는 거를 읽고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수능 독해는, 영어 독해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저기 이제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타일러라는 친구가 나와서 케이블 TV에서 수능 빈칸 문제를 풀다 못 풀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타일러는요, 시카고 대학 언어학과 석사예요. 시카고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언어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서울대 연극과 출신들이 박사과정 할 때 가는 거 그 대학이에요. 그냥 네이티브가 아니라 졸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능 영어 빈칸 문제 못 풀겠대요. 몇 년 전에는요, 미국 고딩들 데려다가 우리나라 수능 영어 풀린 적이 있었어요. 풀린 적이 있었는데 빈칸 문제로 순서 문제 박사를 했습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게 번역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험은요,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시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EBS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아까 이제 슬쩍 우리 출석부를 보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겨울방학 때 민터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고3 올라가서 학원을 바꾸는 친구도 있고 한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어 EBS는 정시하고 수시에서 둘 다 무조건 봐야 되는 친구입니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설명을 듣고 다른 영어 한번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고3 수업에서 EBS 안 떨어진다, 이거 무조건 사기예요. 왜냐? 우리 그건 다 아시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EBS 지문이 수능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영어 똑같이 안 나와요. 근데 왜 무조건 봐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간접 연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접 연계가 뭐냐? 이거예요. EBS 지문에 있던 지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문에 원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문의 다른 부분을 발췌해서 수능 문제를 냅니다. 간접 연계 실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어휘하고 소재가 이게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EBS 똑바로 공부한 친구들이 수능 시험 나가잖아요. 이런 느낌 받아요. 어디서 봤던 질문인데? 소재가 겹친다. 당연히 어휘를 겹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EBS 교재하고 수능 영어 그 어휘 싱크로율을 비교해보잖아요. 98%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학원 지금 5년차 넘어서 수업하고 있는데, 안산에 있는 모든 학교들,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고3 되면은
내신 텍스트로 저보다 수능 특강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쓰고요. 우리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어 독해 연습을 보지도 않아요. 수능 특강 영어만 해요. 내신 텍스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 내신을 하든 정시를 하든 EBS 텍스트를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영어학원을 갔는데 나 정시파야. 그러니까 너 EBS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힘들냐면 EBS가 매년 바뀌잖아요. 교과서는 똑같은 거 계속하지만 EBS 매년 바뀝니다. 다 새 책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곡이 영어색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꼭지는 이제 고3 내신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 솔직히 여쭤보면 안 될까요? 나 수시 안 볼 거다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니 뭐 수시해야죠. 논술도 수시해요. 논술도 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청개군인데 선생님 저 수능 안 할 거예요. 수능해 라고 시키고요. 선생님 저 내신 안 할 거예요. 내신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요 이거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1 고2 때까지 내신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수시에서 반영 비율이 50%가 안 돼요.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고3 내신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아시죠?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2학기 내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3 1학기 내신이 단순히 비교해봐도 곱하기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에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사관들이 보는 건 이거거든요. 제일 좋은 내신은 이 내신이에요.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내신이 있죠. 이게 베스트예요. 평균 2등급이어도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3등급 나오잖아요. 애들 다 떨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내신이에요. 마지막 내신이고 고3 1학기 내신 되게 중요한데 이거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EBS 수능 특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신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학교는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합 빼놓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오는 포인트 되게 비슷합니다. 나오는 포인트 되게 비슷하고요. 이거는 학교별 편차보다는 학교별 편차 훨씬 더 크고 EBS 텍스트를 가지고 이걸 수능식으로 바꿔서 내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고3 내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되냐? 일단 첫 번째, 겨울방학 때 중요한데 혹시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들어볼 수 있으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은 수능은 이래들이 안 돼. 무조건 재수생이 유리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재수를 왜 할까요? 아니 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고3 때 대학에 갔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수 상위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재수생들은요 그냥 결격품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1년 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들이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그냥 수량적 이것 때문에 고3 친구들이 내신한다고 수능 공부를 최소한 2달 해요.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4주 동안 최소한 준비하죠. 기말고사 4주 동안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더 웃긴 거는요. 나중에 우리 고3 친구들 고3 2학기 때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줘요. 다 자습이에요. 다 자습이고 아니 그러니까 한참 재수생들 학원 다니면서 빡세게 파이널 하고 있고 수능 수업 듣고 있는데 정작 고3 친구들 학교 가서 그 시간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려면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겨울방학부터 스타트 해야 돼요. 겨울방학부터 각 잡고 공부해야 되고요. 겨울방학 때 일단 우리 기본기 2개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구문어법. 이제 구문에서 우리가 이제 신텍스가 있고 시멘텍스가 있습니다. 신텍스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도 공부하셨을 때 끝낼게 하다 보셨죠. 이거고요. 두 번째는 시멘텍스 의미론을 같이 공부할 텐데 제가 여기다 한번 예시를 적어놨어요. 우리 horse 아시죠? horse 뜻이 뭐죠? 말이에요. mother 아시죠? 뭐죠? 엄마예요. 근데 우리 영어에서는요 horse하고 mother가 같은 말이에요.
여기 예문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자, necessity is the mother of the new invention. 다 들어보신 문장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 우리 학생들 질문 하나. 자, 우리가 먼저 태어났어요? 엄마가 먼저 태어났어요? 엄마가 먼저 태어났죠. 이걸 영어에서는요. 선행사건, 프레시덴트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에요. 영어에서 먼저 발생한 사건은 뭐냐? 원인이나 조건입니다. 직역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거지만 의역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을 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mother는요. 무조건 cause, 원인이에요. 원인이고요. 자, 밑에 있는 문장은요. 어떤 문장이냐면은 지금까지 수능에 총 6지문이 나왔던 그 원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수능 빈칸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Cultural words come to before genetic part 이 문장인데 해석하자면은 문화적 말이 유전적 마차 앞에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님 한번 해보실까요? 말이 마차를 끄나요? 마차가 말을 끄나요? 말이 마차를 끌죠. 그럼 말이 당연히 어디 있죠? 마차보다 앞에 있습니다. 선행사건이에요. 이 지문 내용이 뭐였느냐? 문화적 변화에 의해서 유전적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였어요. 즉 여기서 홀스는 선행사건, 원인입니다.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때 이거 공부할 겁니다. 이거 공부할 거고 이거 공부시키잖아요. 되게 괴로워합니다. 왜냐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미국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은 배워요. 프레시덴트 이벤트 팔로잉 이벤트에서요. 이거 아예 배우고요. 저는 대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수능 때 이거 봐야 돼요. 겨울방학 때 이거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능 기초문제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혹시 어디서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잘 배우셨군요. 수능 출제 매뉴얼이 뭐냐? 이겁니다. 이 수능을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할지 교육과정 평가하는 좀 지침이에요. 아까 요 빈칸 문제 기억나시죠? 우리 빈칸 수능 출제 매뉴얼 이런 말이 있어요. 빈칸의 앞뒤만 읽고서 문제가 풀려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 평가 문제는요. 빈칸 전이나 빈칸 뒤에 답의 근거를 주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출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답과 근거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이게 일반적 패턴입니다. 아까 제가 해석 읽어드렸을 때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비트 스트림이 뭐예요? 전 몰라요. 저 문과 출신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능 영어 풀잖아요. 일상다반사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맛이 나요. 번역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겨울방학 때 우리가 수능 출제 매뉴얼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연히 학교 좀 가면요. 내신 대비도 하고 수능 대비도 하고 둘 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올해 겨울방학 때 수업을 좀 쉬면서 뭐 가지고 놀았냐면은 AI 가지고 좀 놀았어요. 어떤 짓을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수집했던 고3 내신 문제를 AI한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얘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근사하게 나와요. 이게 수능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내신 문제는 아주 근사하게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얘를 연습시켜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 AI 문제까지 같이 풀릴 겁니다. 같이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수능 준비 되고요. 여름방학 때 우리 이제 내신 끝난 다음에 수능 준비 들어갈 거고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는 저희 학생들이 수강고비 때 저한테 남겨준 말인데 뭐 시험장에서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었다. 커리어 아이를 수능 시험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제일 못하던 수능 문제를 극복했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엔 뭔가 싶었다. 수능 때 이거다 싶었다. 사실 이 얘기 가장 많이 듣거든요. 처음에 이제 오늘 이따 수업하겠지만 저랑 같이 맨 처음 수업 시작하면요. 학생들 반응이 전부 다 이래요. 이거 영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영어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 영어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읽고 해석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수능 때 수업 맞춰가지고 미션을 해결하는데 초점 맞출 겁니다. 그렇고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약속 드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나갈 텐데 일단 첫 번째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답에 도달하는 정확한 길을 배울 겁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영어는 두리뭉실한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나 영어는요 칼처럼 딱 나와야 돼요. 우리 수업도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교재 만들어낼 것이고 성실한 학생들을 관리할 것이고 모든 컨텐츠를 직접 제가 만들 겁니다. 제가 이제 약속대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저도 수업해야 되니까 마칠 텐데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고요. 하나는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돼요. 저희 딸들이 지금 어디를 다니느냐 프랑스 어학원을 다녀요. 어학원 다니는데 저희 집에서 요새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어학원이에요. 저희 딸이 지금 한 다니는 어학원에서 얘한테 주는 어휘 수준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제가 고3 친구들한테 이거 수능 어휘야 라고 주는 어휘하고 어휘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영어를 해놨는데 목동 애들이 그렇게 영어를 못해요. 개판이에요. 평균적인 수준이 진짜 안 좋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영어 그 사교육도 얼마 쓰셨어요? 학생들은 잘 계산 못할 겁니다. 제가 저희 딸 키울 때 보니까 저희 큰 딸 하나가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사교육비로 아반떼 한 대를 써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거든요. 우리 딸들한테 어서 와, 넌 나의 아반떼야 라고 그러거든요. 아반떼 2대예요. 아반떼 2대인데 저희 둘째 딸을요 어렸을 때 한국이 독서교실을 보냈더니 애가 책 읽기를 싫어해요.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미술학원을 3년 동안 보냈는데 아빠 내가 그린 그림 봐 이러는데 이게 뭐지? 3년 동안 보냈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저희 둘째 딸 지금 피아노 5년째 하고 있거든요. 5년째 하고 있는데 애가 아직까지 음치예요. 음치까지 용서하겠는데 박치예요. 박자를 못 맞춰요. 나 도대체 이 피아노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첫째 딸 수학학원에서 숙제를 하라는 걸 모르는데 그 나이 때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있죠. 소금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했더니 아빠 천재야? 문제가 다 돼. 아빠 그냥 아빠가 나 가르쳐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거 아빠의 몸값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학원을 보냈으면 사실 뭔가 좋아하지 않을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희 딸 보내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 그냥 애를 붙잡고 우리 집 학원을 줘요. 가서 실제로 뭘 했고 뭐가 좋아졌고 뭐가 나아졌는지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맨날 싸워요. 심지어는 저희 와이프도 골프를 배우는데 저희 와이프 레슨 끊은 지 1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드라이버를 못 쳐요. 드라이버가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바꾸라고 했거든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바꾸냐? 오래 봐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현명하게 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12일 날요 서울대 수시 합격자 발표됐어요. 그날 저한테 붙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5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경영 붙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투입 대비 적은 노력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은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생겨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어떤 학원이냐 전문학원이에요.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제가 5년째 수업하면서 고3 수업에서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왜 이 학원은 영어를 일주일에 3번 봐주지 않느냐? 다른 데는 3번 봐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번 할 수 있거든요. 교보고 어려워요. 실제로 3번 학원 가서 3번 정도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시간 끌고 다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 적게 시키고 성적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방법에 보시고요. 그리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딸들 학원 보낼 때 가서 뭐 하느냐? 가서 이거부터 보자. 교재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책 좀 보자고. 미대 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수업하고 있는지 책 좀 보자고 저는 이러거든요. 책 빛이 났습니다. 나가시 다 보시고요. 그래서 모쪼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추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쪼록 여기 앉은 학생들 전부 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학교도 붙어가지고 학원에 커피 한 잔씩 사들고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수업하는 친구들 앉아있으면 됩니다.